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영태 씨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씨의 보석 청구 이유가 타당하다며 수용했습니다. 고 씨는 그간 가족의 심적 부담과 가족 옆에 있고 싶은 희망을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고 씨가 자유인 신분으로 풀려나는 건 지난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이래 199일 만으로 오늘 오후 보증금을 낸 뒤 서울구치소에서 이시영 나올 씨가 예정입니다. 고영태 씨, 박헌영 씨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시영 씨가 마약을 흡입했다. 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고영태 씨로부터 들었다라는 글을 박헌영 씨가 SNS에 올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시영 씨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박헌영 씨의 이야기 또 고영태 씨의 이야기로 인해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전에 이미 또 KBS 제작진 등에게 총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거든요. 소송이 2개가 진행되게 되었죠. 예. 이번 그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마약을 했다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건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것을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 고소한 사람 입장에서 이게 취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잘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예. 지금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예. 민사소송만 제기했고요. 예. 아직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약간 상식에 반하죠. 정말 어떤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네. 우선 고소부터 하는 게 통상적인데 그렇죠. 또는 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를 같이 하거나 그런데 지금 고소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예. 그렇다면은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시영 씨 본인은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형사적으로 고소를 한다면 먼저 고소인으로 나가서 고소 취지 등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형사고소를 일단은 하지 않고 예.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아닌가. 또 민사소송은 진행하다가 얼마든지 소취하면 바로 절차는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점도 한번 좀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지 궁금한 점이 좀 있습니다. 박헌영 씨가 이전에 올렸던 SNS 글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려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 고영태가 본인과 김무성 의원 사위, 이명박 아들이 함께 놀던 사이였는데 차 안에서 다른 약을 코카인으로 잘못 알고 흡입해서 몸이 막 마비돼가는 상황에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준 적이 있다고 고영태가 말했다라는 것을 간접 인용해서 SNS에 썼는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소송을 당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카드라 아닙니까? 예. 고영태가 이래 카드라. 예. 그래서 나는 그걸 썼다는데 아마 이제 박헌영 씨가 이런 걸 SNS에 올린 거는 아마 KBS의 그 고발 프로그램을 보고 자극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옛날에처럼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KBS 보도를 하니까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때는 좀 이렇게 과장되게 이렇게 으시다면서 하는 이야기인 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뭔가 근거가 있다. 이런 판단으로 저는 글을 올렸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결국은 이시영 씨 측에는 뭐 강하게 부인하고 오히려 뭐 소송까지 걸었지만 결국에는 뭐 KBS도 물론 뭐 가끔 이제 오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없는 사실을 그냥 무슨 목적으로 했느냐 뭐 그냥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보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헌영 씨도 뭐 때문에 갑자기 이 이야기를 다시 올리겠습니까? 상당히 고영태 씨의 그 당시 진술이 보면은 구체성이 있습니다. 장소 그리고 뭐 누구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그 지역에서 유흥가를 출입하면서 했던 사람들의 하나의 뭐 직접 경험이거나 아니면 간접 경험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긴 한데요. 만약에 저것이 거짓이라면은 이제 굉장한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예, 신 교수님, 뭐 사실 여부를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소송을 건 의도 자체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불거지면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 무응답하면요, 그 의혹 제기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손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요, 저는 뭐 이제 사실 여부가 어떤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냥 머리카락 검사 빨리 해가지고 그냥 딱 뭔지 돈지 가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걸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실제로 이시영 씨의 마약 흡입 사실이 밝혀질지 좀 의문이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게 손해배상이기 때문에요. 고영태 씨나 박헌영 씨가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고영태 씨와 박헌영 씨가 했던 이야기들이 불법 행위냐 민사적으로 이 부분을 잘 가려야 되는데 오히려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보다 형사 고소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이시영 씨와 고영태 씨 또는 박헌영 씨가 한 자리에 모여서 대질 신문도 받고 그렇게 한다면은 진실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주호 연세대 개건 교수,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그리고 최순실 손수호 국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고영태 씨.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어제도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도 중요합니다만 고영태 씨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해서 진행사항 중간 체크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고영태 씨 변호인 김명민 변호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고영태 씨 혐의를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고영태 씨는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알선 수재, 그리고 사기, 마지막 하나는 사설 경마장 운영을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자, 어제 알선 수재 혐의 관련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네. 어제 증인신문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이제 어제와 지난 금요일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그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돈을 주었다는 사람, 예. 그리고 세관장으로 임명된 사람, 그리고 관세청장으로 임명된 사람, 네. 3명이 나와서 증인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일단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알선수재라는 게 세관장을 고영태와 최순실을 통해서 세관장을 안 될 사람을 임명하면서 네. 고영태가 돈을 주었다라는 제3자한테 돈을 받았다라는 이런 구조거든요. 인사청탁을 하는데 중간에 돈을 받았다는 거죠. 예. 네. 일단 인사청탁의 대상이 됐던 승진했던 사람이 돈을 준 게 아니라 제3자가 돈을 줬다라는 것도 좀 특이한 구조긴 합니다. 네. 어쨌든 돈을 주었다라는 사람의 진술은 일단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고 자기가 돈을 준 건 맞는데 나머지 사실들은 대부분 다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고 그리고 돈을 준 명목에 대해서도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데 나머지 2 공무원들이 돈을 줬다라는 사람의 진술과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해서 돈을 줬다라는 사람의 진술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 때문에 사실 이 진술 하나로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셈인데 실제로는 근데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돈을 줬다는 사실만 얘기하지 나머지는 불분명하고 그리고 그 돈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죠. 이제 그렇죠. 돈을 줬다는 사람 주장에 의하면 그 사람들을 승진시키려고 돈을 제3자인 자신이 줬다는 건데 이것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주어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혜택을 입은 바 없다거나 혹은 전혀 상관없다는 식의 진술을 했나 보죠. 구체적인 거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여하간 신빙성이 깨졌다고 표현하시니까. 예. 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들에 대해서 너무 다른 얘기들을 해왔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줬다는 사람은 고영태가 영향력이 크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지만 나머지 2분은 고영태는 잘 모르겠다. 저 사람은 무슨 영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최순실은 알아도 고영태는 최순실한테 이렇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 정도 혹은 의전하는 사람 정도의 관계인지는 알겠지만 고영태가 무슨 영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들이 실제 그러면 돈을 준 사람이 목적한 대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승진 같은 경우들은 이루어졌는데 돈을 준 사람은 나중에는 명목 자체를 또 바꿉니다. 자기의 승진과 관련해서 돈을 줬다라고 또 말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의 승진과는 사실 상관이 없다라는 게 나머지 2명의 진술에 의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이 나머지 2 증인으로부터 나온 거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일종의 허위 자백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허위 자백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지의 폭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진술을 하는데 그 객관적인 사실과 너무 달라서 객관적인 사실을 들이대면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무지의 폭로라고 부르는데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그 내밀한 사정, 진짜 범행을 저지른 사람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사정을 이제 우리가 비밀의 폭로라고도 부르는데 비밀의 폭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참고해서 들으시고, 예. 어쨌든 공판이 진행 중이니까, 더 디테일한 거는 다루지 않도록 하고요. 또한 이제 저희는 중간 체크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리고 이제 그 처음부터 이 사건은 그 매우 이례적이라고,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을 하셨는데,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 이례적인 점들이 있습니까? 예,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검찰이 신청했던 증거를, 지금 철회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자신들이 신청했던 증거를 철회하고 있다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보통 검찰은 한번 증거를 신청하면 변호인들이 이건 상관없는 증거니까 철회해라 얘기를 해도 철회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하죠, 오히려. 이 사건은 네. 그런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신청했던 증거들을 철회를 하고 있고 증인들을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최초의 고영태 재판을 국민참여 재판으로 하자라고 신청을 했을 때 검찰의 반박 논리가 증인이 너무 많아서 국민참여 재판이 어렵다라는 게 반박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증인들을 지금 철회하고 있어서 이게 왜 모순된 행동들을 하느냐라고 저희가 뭐 좀 약간의 반발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이 재판을 굉장히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예. 그건 어떻게, 그 이유를. 네, 보십니까? 그게 이제 검찰이 증거나 증인을 철회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재판이 빨리 끝나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 근거로는 그 고영태의 구속기간이 11월경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재판이 빨리 끝나야 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증거가 많고 다툼이 있고 이제 변호인들 판단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증인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보석으로 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좀 충분히 준비하면서 천천히 진행을 해도 된다라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 저희의 생각과는 이제 전혀 달리 검찰은 재판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재판부도 일단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이다 보니까 재판은 구속 기간 내에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측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고가 되기 전에 유죄로 끝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국면이 일정 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사안은. 네, 뭐 그런 의심을 해볼 여지는 있죠. 특히나 이제 최순실 씨의 재판도 결국엔 최순실 씨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의 결정적인 그 최초 그 제보자였고, 네. 그 전체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중심축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고영태였는데, 고영태가 어쨌든간 무엇인가로 유죄, 특히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했다라고 유죄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쪽 재판에서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다든가 그걸 네, 맞습니다. 들고 나와서 그쪽 변호인단이 그런 주장을 하겠죠. 아무래도. 예. 어쨌든 네, 그런 의구심이. 예.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 또 고영태 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언론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민사 소송 제기를 해서 며칠 전에 고영태 씨가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변호인에게 전달이 되진 않았고. 민사라는 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시영 씨가 아마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소장을 저희가 전달받아서 조만간 이제 답변서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특이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형사로 하지 않습니까? 민사로 왜 했을까요? 네, 보통 이제 형사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마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형사로 고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시영 씨가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높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사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한 입증 책임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피고 그 말을 했던 사람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사를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굳이 그래서 민사를 한 거군요. 입은 닫게 만들면서 본인은 조사받을 대상에서 빠진 전략. 네. 이렇게 이해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영태 씨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챙겨봤습니다. 고영태 씨. 그 고발 프로그램을 보고 자극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옛날에 저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KBS 보도를 하니까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때는 좀 이렇게 과장되게 이렇게 이야기 의시점에서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뭔가 근거가 있다. 이런 판단으로 저는 글을 올렸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결국은 이시영 씨 측에는 뭐 강하게 부인하고 오히려 뭐 소송까지 걸었지만 결국에는 뭐 KBS도 물론 뭐 가끔 이제 오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없는 사실을 그냥 무슨 목적으로 했느냐. 뭐 그냥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보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헌영 씨도 뭐 때문에 갑자기 이 이야기를 다시 올리겠습니까? 상당히 고영태 씨의 그 당시 진술이 보면은 구체성이 있습니다. 장소, 그리고 뭐 누구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그 지역에서 유흥가를 출입하면서 했던 사람들의 하나의 뭐 직접 경험이면 아니면 라고 반박을 하면서 박헌영 씨의 이야기 또 고영태 씨의 이야기로 인해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전에 이미 또 KBS 제작진 등에게 총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거든요. 소송이 2개가 진행되게 되었죠. 예. 이번 그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마약을 했다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건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것을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 고소한 사람 입장에서 이게 취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잘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예. 지금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민사소송, 즉 예.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예. 민사소송만 제기했고요. 예. 아직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약간 상식에 반하죠. 정말 어떤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네. 우선 고소부터 하는 게 통상적인데 그렇죠. 또는 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를 같이 하거나 그런데 지금 고소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예. 그렇다면은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시영 씨 본인은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형사적으로 고소를 한다면 먼저 고소인으로 나가서 고소 취지 등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형사고소를 일단은 하지 않고 예.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아닌가. 또 민사소송은 진행하다가 얼마든지 소취하면 바로 절차는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점도 한번 좀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지 궁금한 점이 좀 있습니다. 박헌영 씨가 이전에 올렸던 SNS 글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려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 고영태가 본인과 김무성 의원 사위, 이명박 아들이 함께 놀던 사이였는데 차 안에서 다른 약을 코카인으로 잘못 알고 흡입해서 몸이 막 마비돼가는 상황에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준 적이 있다고 고영태가 말했다라는 것을 간접 인용해서 SNS에 썼는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소송을 당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카드라 아닙니까? 예. 고영태가 이래 카드라. 예. 그래서 나는 그걸 썼다는데 아마 이제 박헌영 씨가 이런 걸 SNS에 올린 거는 아마 KBS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영태 씨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씨의 보석 청구 이유가 타당하다며 수용했습니다. 고 씨는 그간 가족의 심적 부담과 가족 옆에 있고 싶은 희망을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고 씨가 자유인 신분으로 풀려나는 건 지난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이래 199일 만으로 오늘 오후 보증금을 낸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서울구치소에서 이시영 나올 씨가 예정입니다. 고영태 씨, 박헌영 씨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시영 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고영태 씨로부터 들었다라는 글을 박헌영 씨가 SNS에 올렸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시영 씨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경험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 예. 일반적인 관측이긴 한데요. 만약에 저것이 거짓이라면은 예. 이제 굉장한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예, 신 교수님, 네. 뭐 사실 여부를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소송을 건 의도 자체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불거지면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예. 거기에 대해서 무응답하면요. 예. 그 의혹 제기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손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요. 예. 저는 뭐 이제 사실 여부가 어떤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냥 머리카락 검사 빨리 해가지고 그냥 딱 뭔지 돈지 가리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소송을 걸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실제로 이시영 씨의 마약 흡입 사실이 밝혀질지 좀 의문이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불법 이게 손해배상이기 때문에요. 고영태 씨나 박헌영 씨가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고영태 씨와 박헌영 씨가 했던 이야기들이